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앞에 시간까지는 저희가 빵을 만드는 재료를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빵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빵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굽고 포장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거를 만들기 때문에 먼저 위생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만드는 것보다 먼저 위생에 대한 관념을 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인위생관리 사항과 그다음에 식중독, 그다음에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위생관리 사항에서는 건강관리입니다. 우선 제과제빵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하고 보건증을 보관한다. 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니까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요 지금 노란 부분 1년에 1회 실시한다 하는 거를 잘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보건증 미발급자는 취업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영주라면은 종업원이 보건증이 없다면 취업을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취업시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금이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한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는 제빵사나 이 보건증을 1년에 한 번씩 꼭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복장관리입니다. 우선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나 하는 거는 이제 건강진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이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입니다. 자, 머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일부러 음식에 넣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빵 반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도 집에서 먹는 거라면은 내 머리카락이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팔았을 경우에 소비자가 빵을 먹는 동안에 빵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은 그 제과점을 신의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또한 그 업주한테도 큰 타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은, 자, 제과제빵을 하는 모든 제과사, 제빵사 및 종사자는 위생모를 쓴다. 일반적으로 위생모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보시면 호텔에 계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높죠, 이것이. 근데 물론 그 직급에 의해서 높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작업을 할 때 또 불편한 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모자는 머리를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써야 됩니다. 정말서 이 머리카락이 안 나오게끔 망으로 된 것 같은 거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점을 말 촬영을 갔다면은 그냥 하얀 종이 모자를 쓰고 일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좀 대규모 업체, 즉 요전에 설명드렸던 햇삽을 인증받은 그런 업체에서는 전부 다 머리를 다 가리고 빵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위적으로 강제 저항은 아닙니다. 꼭 머리가 안 나오게 써야 된다는 강제 저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큰 업체에서는 이런 위생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모자를 쓰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제과점은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머리가 좀 이제 일 끝나고 나면 흥크러지고, 또 남자분들은 또 여름에 또 그렇게 되면 덥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머리 위에 그냥 올리는 그런 모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머리는 단정하고 청결하며 긴 머리는 묶는다. 긴 머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묶는다고 해도 그 머리카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맡는 분들은 뭐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은 이 머리카락이 길지 않도록 짧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남자 제과사 제빵사는 면도를 깨끗이 한다. 그래서 이 면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래서 여기에 있는 수염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면도를 안 해가지고 수염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다면은 이왕이면 면도를 하면은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 빵을 만드는 제과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면도도 좀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복장 관리입니다. 복장 관리에서 얼굴, 얼굴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 제과사, 제빵사 및 종사자는 포장해서 배제한다. 정말서 이 얼굴에 어떤 종기가 있을 때는 본의 아니게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균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에 손이 갈 수도 있고, 그 손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제품에 균이 묻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종기가 난 사람은 포장하는 부분에서는 제외시켜 달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유생복. 유생복은 세탁과 다림질을 깨끗이 한다. 다음에 단추가 떨어졌거나 바느질이 터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제과제빵사들은 유생복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중에서 이 옷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부분이 묻게 되면은 바로 옷을 갈아입든가 빨아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중에서 항상 우리 몸에 그 옷에 묻은 나쁜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흰색을 입는 게 좋죠. 그래야지 이 옷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쉽게 발견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옷을 갖다 바꿔 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항상 그 깨끗한 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유생복은 항상 좀 단정하게 그렇게 입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액세서리요. 자, 작업장에서는 안전 및 위생 요건상 반지 착용을 금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보고 이제 실기를 많이 보러 가면요, 이 위생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반지를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러 간다 할 때는 하여튼 뭐 몸에 치장되어 있는 건 다 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반지는 여기 차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만지게 돼요. 근데 이 밀가루가 작업을 하다 보면 떠다닙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 반지 사이에 끼게 돼요. 근데 사람 몸에서 이제 땀이 나와요. 그러면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이 이 땀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약간 끈적거리는 그런 때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양이 조그마면 괜찮은데, 제과점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걸 보시게 되면은 양이 많으면은 손을 넣어서 반죽을 치댑니다. 이럴 때 이 반지에 있는 때가 반죽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뭐 하지만 빵을 만드는 동안에는 반지를 안 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입니다. 물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 화장품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냄새가 제품에 스며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뭐 기본적인 화장은 괜찮지만은 향이 강한 그런 화장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왕이면은 쓰레빠 같이 툭 터진 걸 신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발에서 이렇게 터져 있으면은 혹시나 또 발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이제 쓰레빠보다는 앞이 막힌, 이왕이면 하얀 운동화, 그래야지 신발도 더러우면 빨리 갈아 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에 하얀 모자, 하얀 상의, 그다음에 바지도 하얀색, 앞치마도 하얀색, 신발도 하얀색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에서도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색깔 있는 것보다는 하얀색을 입는 게 좋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검은색보다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좀 낫습니다. 다음에 작업 태도 관리입니다. 일단 기억 보시면은, 자, 머리를 긁는 행위, 머리카락이 빠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 중에는 머리 긁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코를 닦거나 만지는 행위, 자, 이런 거는 특히 소비자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귀를 문지르는 행위, 그다음에 이 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만진다든가 하면 손에 묻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손을 씻으면 괜찮은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귀를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그다음에 여드름이나 감싸지 않은 염증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러니까 어디 종기가 났을 경우에 이왕이면은 뭐 일을 안 해야 좋지만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굳이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만지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더러운 유니폼을 입는 행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며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더러워질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보시면은 작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좀 쉬다가 올 때 어디 이제 앉게 되면은 이 궁둥이 쪽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일반 소비자가 다니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여러분들 일하는 그 업장에서도 이런 그 의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지정돼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행위, 식당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은 식품 오염 간호 등으로 하지 않는다. 니은, 자, 깨끗한 모자 또는 머리 덮개와 매일 깨끗한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매일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과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제과점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직원들의 옷을 빨아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제과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일에 오늘 입은 가운이 내일도 좀 깨끗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녁에 빨아가지고 내일 다시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디귿, 식품준비 구역을 벗어날 때는 앞치마를 벗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앞치마를 많이 차죠. 이때 바지에 다른 반죽이라든가 뭐 초콜릿 이런 것이 이제 안 묻기 위해서 앞치마를 차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볼일을 보다가 길 건너편에 슈퍼에 가서 갑자기 달걀이 떨어져서 내가 달걀을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지 외에 나갈 때에는 물론 뭐 가운도 다 갈아입고 가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뭐 윗도리, 바지 뭐 이런 거 다 갈아입고 나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일단 앞치마만이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오염물을 묻히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앞치마는 그냥 풀고 놔두고 갔다 와서 다시 앞치마를 차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딴 데 나갈 때 좀 벗어놓고 나가라. 그다음에 리을, 손과 팔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한다. 뭐 앞에서 반지만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보면 이제 발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 뭐 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빵을 만든다 생각하시면은
내 몸의 장신구는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미음, 적절하고 깨끗하며 앞부분이 막힌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리퍼처럼 앞에가 터진 거를 신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양발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이 앞에가 막힌 이렇게 운동화를 신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는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관을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 관계되는 식중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식중독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열을 동반하거나 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 등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관계되는데 위생 쪽에 관계되는데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 식중독 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몇 번씩 보면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의 그 원인에는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경구 감염병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도표를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런 식중독을 일으키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 감염병, 입으로 통해서 감염되는 균들은 크게 균이 작아도 감염이 됩니다. 예.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 좀 많아야 돼요. 그 독소가. 그다음에 이제 감염에는 경구 감염병은 자, 원인 병원군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복기 이제 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경구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길어요. 한번 들어와서 오래 있고 다만 이제 세균성은 경구보다는 약간 그 잠복기가 짧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경구 감염병을 한번 걸려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은 면역력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세균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세균성 그 식중독에 걸리면은 그 세균이 들어올 때마다 그 병에 걸려요. 이것이. 그다음에 독성은 일반적으로 경구 감염병은 강하고요. 그다음에 세균성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겁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식중독 발생시 대책을 보시면은 1번 자, 식중독이 의심되면 환자의 상태를 메모하고 즉시 진단을 받는다. 두 번째, 간헐시군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장에게 보고되게 한다. 여기에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발견이 되면은 먼저 간헐시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정 원인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 기관에 보낸다. 그래서 감염병이 생겼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먹었던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쪽 부분에서 원인균이 나오는가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검사 기관에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한 이틀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한 종류며 단일 나선 구조
RNA 바이러스다. 2번 오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면 감염된다. 3번 잠복기 24에서 28시간.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발병률은 40에서 70%. 정말서 이 발병률이 높은 그런 식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증상을 보시면은 급성 장염, 설사, 탈수, 복통,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달걀 껍질에 묻어가지고 우리 손에 묻은 다음에 이 묻은 균이 다음에 반죽을 할 때 이렇게 옮아가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이 균에 대한 식중독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통조림 제품류는 제외하고, 자, 어패류, 그다음에 유가공유, 육류 등 모든 식품에 의하여 감염된다. 2번, 진화 곤충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걀 껍질에서 그 균이 옮긴다고 했는데 이 달걀을 보관하는 도중에 이런 작업장에 만약 쥐가 다닌다면은 또 곤충이 있다면은 거기에 묻어가지고 달걀 껍질이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 62에서 65도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70도 이상에서 3분만 가열해도 사멸되기 때문에 자 조리식품에서 2차 오염이 없다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빵을 만들 때 오븐에서 굴 때 이 이상의 오븐으로 온도로 굽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 달걀 껍질에 살모넬라 균이 있던 거를 사용했다고 해도 오븐에서 이제 굴 때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살모넬라 균이 들어갔다고 해도 죽기 때문에 2차 오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염 식품 섭취 10에서 24시간 후 발열, 온도가 38도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나타나며 일주일 이내 회복이 되는 그런 식중독입니다. 다음에는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해수세균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는 짠 그런 데서도 살 수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균은 4번 보시면은 열이 약하여 60도에서 15분, 100도씨에서는 수분 내로 죽는 그런 식중독입니다. 다음에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서 이 병원성 대장균, 일반적으로 대장균 기름은 이렇게 보통 이런 분변에서 주로 옮겨오는 균들을 저희가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란 칠한 부분, 대장균 0157, 아마 이거 좀 들어보셨던 그런 병명일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험 문제에 이 0157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이거는 대장균 식중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포도상규군 식중독입니다. 물론 빵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음식에 많이 나타나는 이 균입니다. 이 포도상규군이.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고름에 좀 있다가 전파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특히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만약 고름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절대 이 빵 만들거나 과자를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독소가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다. 이 엔테로톡신이 정말 시험 문제에 포도상 귀군이 가지고 있는 독소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독소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는 뉴로톡신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식중독에 필요한 독소가 연계돼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되는 단어를 갖다가 짝짓기 해가지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웰치균 식중독입니다. 자, 웰치균의 독소는 엔테로톡신입니다. 이것도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자독입니다. 감자독이 어디서 뭐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나오는 독은 솔라닌이고, 이 솔라닌은 감자를 갖다가 수확을 한 다음에 놔두면 자체적으로 싹이 생겨요. 근데 이 싹이 나오는 부분 또한 보시면 그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 초록색 부분에 많이 있는 그 독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솔라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자 정제가 불순한 면실류 모카씨에 있는 거는 고시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고시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자연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고시폴하고 맨 밑에 있는 독버섯, 무스카린엔 두 군데만 제가 노란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외우기 힘들다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카시에는 고시폴, 그다음에 독버섯에는 무스카린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고독입니다.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요거 그다음에 이제 모시조개하고 굴바지락, 베네루핀, 그다음에 섭저기하고 대합에는 삭시토신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아마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외우셔야 된다. 다음에 유해 첨가물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것들. 자, 유해 방부제 대표적으로 붕산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 착색료에는 아우라민하고 로다민 B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표백제, 이거는 이제 롱가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 감미료, 요거는 이제 둘신에 제가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신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다른 거보다 조금 더 깊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증급속이 일으키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분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그런 증상입니다. 우선 납이 있습니다. 납은 일반적으로 그 적혈구의 혈액소를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 및 신장 장애, 그다음에 칼슘 대사 이상과 호흡 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다음에 수은에도 이제 미나마타병에 노란색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자, 수은에 의한 중독 증상은 뭐냐? 그러면 이제 미나마타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카드뮴, 요거는 이제 이따이 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말로 아프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원인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카드뮴에 의해서 됐고, 주로 이제 어떤 폐수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보니까 이 폐수에 카드뮴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카드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을 이따이 병이다 이렇게 명을 진 겁니다. 그다음에 비소는 이제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비소인데 밀가루인 줄 알고 잘못 섭취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는데 이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먼저 병원체, 그래서 어떤 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군이 나한테 올라오고 하면은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온도라든가 습도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한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여러분이 3대 요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병원체가 있죠. 그래서 병을 옮기는 그 미생물을 얘기합니다. 거기 그다음에 병원소는 이 병원체가 어디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있는 장소를 이제 병원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소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균이 어디로 이제 전파가 되려면 옮겨가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병원소로부터 탈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의 전파, 이걸 쭉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직접 전파와 그다음에 물, 식품 등을 통한 간접 전파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서 바로 사람하고도 전파가 되고 또 물하고 식품을 섭취해서도 전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 새로운 숙주의 침입 중에서 소화기, 호흡기, 피부 점막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침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자,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거나 면역이 없는 경우에 발병한다. 그래서 사람이 면역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도 아마 기생충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배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식중독보다는 약간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요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충, 세 번째 구충, 그다음에 네 번째 편충, 다섯 번째 동양 모양 선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주로 이제 기생충에 관한 문제 중에서 이 5번 동양 모양 선충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노란 표시를 해놨고, 보면은 위 12장 소장이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숙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 중간 숙주, 2 중간 숙주가 어느 거냐. 이것도 뭐 보시면은 약간은 이제 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시험이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디스토마는 제1 중간 숙주가 외우렁이고 제2 중간 숙주가 민물고기입니다. 그다음에 페디스토마는 제1간 숙주가 다슬기고 제2 중간 숙주가 민물가재, 그다음에 게. 그다음에 3번 요꽃과 호충은 제1간 숙주가 다슬기, 제2 중간 숙주가 민물고기 중에서도 특히 은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긴촌충입니다. 긴촌충의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이고 제2 중간 숙주는 농어, 연어, 숭어충으로 중에서 그 고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면은 금방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몇 번 여러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육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선모충은 쥐에서 돼지고기로 가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에 옮기는 기생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구조충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에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생식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3번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생식할 때, 정말 익혀서 안 먹을 때에 그대로 고기 속에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경구 감염병의 종류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선 장티푸스가 있는데 이 장티푸스의 2번을 보시면은 두통, 오한, 40도 전후의 고열, 그다음에 백혈구의 감소등을 일으키는 급성 전신 감염 질환이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가 좀 많이 발병되는 그런 경구 감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2번 파라티푸스. 2번 보시면은 자, 증상이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경과가 짧고 증상이 가벼우며 치사율도 낮다. 그러니까 파라티푸스보다 장티푸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2급 법정 감염병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망 원인이 탈수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다음에 세균성 이질은 보통 이제 파리에 의해서 전파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오한, 발열, 구토, 설사, 하복 등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혈변이 끈적거리게 되는 이 점액성 혈변을 띠게 돼요. 그래서 요 세균성 이질에는 일반적으로 특히 여름 같은 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대해서 특히 방서, 정말서 이런 창문 같은 거를 잘 여다지를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곤충들이 안 들어오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는 1급 법정 감염병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경피 감염병에도 속한다. 정말서 지금 여기는 경구 감염병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디프테리아는 피부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홍열.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성홍열 균에 걸린 환자의
분비물 해서 전파가 돼 가지고 옮기는 그런 거고, 2번을 보시면 발열, 두통, 인후통, 발진 등을 일으키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다음에는 급속 회백수염이 있습니다. 소아마비 또한 이제 폴리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5번을 보시면은 소아의 척추신경계를 손상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균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폴리오, 그다음에 급속 회백수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행성 간염이 있습니다. 유행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3번을 보시면 잠복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20에서 25일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잠복기가 가장 긴 거에 대한 경구 감염병은 뭐냐? 그러면 유행성 간염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성 설사증입니다. 설사증은 노란 부분을 보시면은, 자, 바이러스가 함유된 수양변은 미량으로도 감염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감염병 설사증은 환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음료수를 거쳐서 입으로 대고, 바이러스는 분변, 정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천열이 있습니다. 천열은 2번을 보시면은 39도에서 40도씨의 열이 수일 사이를 두고 오르내리는 특수한 발열 증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39도에서 40도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열이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열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일반적으로 4번을 보시면 시험 문제에 이런 그 생물학전이나 테러, 정말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시험 문제의 보기라든가 또 문제에 생물학전이나 생물 테러 그러면은 탄저병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이런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러, 뭐 전쟁 날 때 이 균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는 무슨 균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탄저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상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파상열, 즉 말해서 브루셀라증이라고도 하는데, 노란 부분 보시면은, 자, 발열 현상이 2주, 3주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파상열이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열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돈단독이 있습니다. 돈단독은 피부에 생기는데, 이 생기는 그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퀴열은 리케차라고 하는데, 이 리케차는 바이러스하고 세균 사이의 정도의 아주 그 작은 그 균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케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 살균, 그다음에 흡열고충은 이제 피를 빨아 먹는 고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치료제가 있습니다. 크로람 페니콜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가장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경구 감염병에 비해서 감염성이 거의 없다. 그죠? 그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가장 적합한 예방책은 보시면은, 자, 건강보균자나 환자의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자, 해설을 보시면은, 자, 1번 보기. 자, 공유의 수분을 10% 이하로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곰팡이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2번, 어류의 내장을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한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는 보고 식중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자, 어패류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는다. 자, 이거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에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자, 식품 중에 대장균을 유생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된 이유는, 이거는 2번, 대장균 그러면 이제 분변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분변 세균의 오염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 유생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쥐나 곤충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병원성 대장균, 3번 포도상균 식중독, 4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여기 보시면 살모넬라 식중독.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걀에서 많이 우리 그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옮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작업장이 이런 쥐가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쥐가 다니면서 보관해놓은 달걀 위를 다닌다든가 그러면은 묻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균은 60도 이상이 되면은 죽으니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굽는 제품에는 크게 이제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수혈당의 균량 섭취로 발병한다. 2번 살모넬라균 독소의 섭취로 인해 발병한다. 3번 10만 이상의 살모넬라균을 다량으로 섭취 시 발병한다. 4번 해수세균에 해당된다. 해수세균은 좀 염도가 있는 그런 데 사는 거를 거기에 사는 균들은 이제 해수세균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3번 10만 이상의 살모넬라균을 다량으로 섭취 시 발병한다.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우리가 이제 뭐 쥐에서 옮긴다고 하지만은 아주 적은 양 가지고는 발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야지만 발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요. 자, 포도상 쥐군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번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2번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3번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4번 한홍성 질환자의 조리 업무를 금한다. 그래서 한홍성은 이제 피부에 이제 고름 같은 것이 생긴 환자를 한홍성 질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포도상 기구는요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100도에서 60분간 가려야 사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모넬라균은 뭐 한 60도 정도면 살균이 되지만 이 포도상 기구는 100도가 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상 기구는 우리 빵 반죽에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의 겉면은 160도, 200도가 돼가지고 겉에 있는 균들은 죽겠지만은 빵 안의 내부의 온도는 100도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갖다가 만들 때 작업 때 또한 도마에 행주에 뭐 이런 데 이제 포도상 기근이 묻었던 것이 빵 반죽 안에 들어간다면은 얘는 우리가 오븐에서 굽는 동안에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자, 한홍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가장 관계 깊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한홍성은 이제 피부에 이제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자, 포도상 규균입니다. 그래서 포도상 규균의 원인은 항색 포도상 규균이에요. 그래서 한홍이랑 자, 외상을 입은 피부 각종 장기에 고름이 생기는 거. 근데 이 고름에서 많이 이제 있는 것이 황색 포도상 규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한홍성 환자, 그래서 고름을 가진 환자라면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다가 또 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자, 뉴로톡신이란 균체의 독소를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1번 보트리누스균, 2번 포도상구균, 3번 병연성 대장균, 4번 장염 비브리오균. 여기서는 이제 보트리누스균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은 자, 신경적인 뉴로톡신, 신경마비, 시력장애, 동공학대, 그다음에 치사율이 64에서 68%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 뉴로톡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또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균체가 있고 이 균이 가지고 있는 또 독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같이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요. 자, 장염 비브리오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1번 급성 위장염 질환, 2번
피부 농포, 3번 신경마비 증상, 4번 강경변 증상. 그래서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성 위장병이랑 빠르게 위 및 장애 염증, 식중독을 이룬 거고, 이런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급성 위장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요. 자, 독소형 식중독에 속하는 것은 1번 포도상귀균, 2번 장염 비브리오균, 3번 병원성 대장균, 4번 살모넬라균. 그래서 이제 독소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소형 식중독에는 웰치균, 그다음에 보트리누스, 그다음에 포도상귀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독소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자, 정제가 불충분한 기름 중에 남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인 고시폴은 어느 기름에서 유리하는가? 1번 피마자유, 2번 콩기름, 3번 면실류, 4번 미각류.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 개가 많지만은 메뉴에 있었던 고시폴,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실류가 정제가 덜 됐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독성이죠. 그래서 요 고시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출제되는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시폴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감자에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 감자에 들어있는 이제 독성분은 솔라닌이죠. 솔라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마 아까 여러분이 사진을 봤을 겁니다. 감자에 싹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초록색이 난 부분, 그쪽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싹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그림을 제가 올려놨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는 이렇게 그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가 이런 감자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셔가지고 필요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기억이 안 날 때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를 갖다가 풀 때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찾아서 인터넷에서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자연독 식중독과 그 독성 물질을 잘못 연결한 것은 1번 무스카린 버섯 중독, 2번 베네루핀 무시조개 중독, 3번 솔라닌 맥각 중독, 4번 테트로도톡신 보고 중독. 여기서는 이제 잘못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닌은 조금 전에 보시면 이제 맥각 중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솔라닌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자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맥각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곡류에서 나오는 곰팡이 종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요. 자, 목화시 속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은,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 유형이 틀린 거죠. 근데 답의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목화시에 있는 거, 그거는 뭐시죠? 고시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잘 나온다 그랬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답은 고시폴에 한정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재를 보고 문제를 이제 풀으신다면은 그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가 조금 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앞에 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 유독 성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아몬드, 살구씨, 복숭아씨 등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천연의 유독 성분이 존재한다. 2번, 천연 유독 성분 중에는 사람에게 발암성, 돌연변이, 기형 유발성, 알레르기성, 영양장애 및 급속 진동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3번, 자, 유독 성분의 생성량은 동식물체가 생육하는 계절과 환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번, 천연의 유독 성분들은 모두 열에 불안정하여 100도씨로 가열하면 독성이 분해되므로 인체에 무해하다. 그래서는 이제 4번, 이제 모든 것이 100도씨에서 한다고 해도 독성이 제거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로 해야지만 죽는 균들도 많고 낮은 온도에서도 죽는 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100도라는 한정된 그 온도에서 모든 유독 성분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1번 아코니틴, 2번 테트라도톡신, 3번 솔라닌, 4번 무스카린. 여기서 이제 테트라도톡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주 문제를 풀면서 외우셔야 되고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보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보고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런 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설 보시면 테트라도톡신은 자, 보고의 난소, 그다음에 간, 피부, 장, 그다음 육질부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중독을 굉장히 또 위험해요. 치사율도 높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만 보고집을 갖다가 경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불량 첨가물, 2번 농약, 3번 엔테로톡신, 4번 메탄올. 그래서는 이제 이 엔테로톡신은 독소형 세균입니다. 위에서 물어본 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하고 독소형 그 세균하고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보기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틀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메칠 알코올의 중독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두통, 2번 구토, 3번 실명, 4번 환각. 그래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주로 있는데 에틸 알코올하고 메틸 알코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단당류, 좀 포도당이나 가당 위에서 탄산가스가 나오면서 또 알코올이 나오죠. 그 알코올은 이제 에틸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은 사람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이 에틸 알코올이 아주 심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들여 마시게 되면 약간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큰 그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틸 알코올은 증상이 강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틸 알코올의 증상은 두통, 구토, 실명. 자, 요거 세 가지가 메틸 알코올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시험 문제가 제조, 그다음에 재료, 식품위생, 그다음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섞이지는 않고 다만 뒷부분 가면은 거의 다 유생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코올이 나오면은 대충 이거는 에틸이 아니고 메틸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빵 발효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균에 대해서 또한 그 중독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요. 자, 1번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이따이 병이 발병하여
그 식품 공해를 일으킨 예가 있다. 이와 관계되는 유해성 금속 화합물은, 자,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이따이 병은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아무 원인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이제 아프다 해가지고 있다라는 그 병명이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공장 폐수를 그 지역에 공장 폐수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제 그 공장 폐수에 카드뮴이 많이 녹아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흘러나온 폐수의 그 농작물 같은 거 경영된 그런 걸 이제 먹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중독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감염병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감염 경로, 2번 감염원, 3번 숙주 감수성, 그다음에 4번 계절. 여기서는 이제 1, 2, 3번 해당이 되겠죠. 아마 앞에서 강의할 때 조금 잘 들으셨다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는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감염병의 발생 요인 3대 요소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감염 경로, 감염원, 숙주 감수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경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경구 감염병은 입으로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병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콜레라, 2번 이질, 3번 발진 티푸스, 4번 유행성 간염. 그래서 발진 티푸스는 머리에 있는 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피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균들의 이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험 볼 때는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좀 표시해 가지고 조금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인위생 관리 중에서 개인위생 관리 상황과 식중독 또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